morning. And now I'd like to talk about an entirely new category of service. And it's all about the wallet. It's a very key day for us. 세계는 지금 지갑 전쟁으로 뜨겁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금융시장으로 뛰어들었다. 인류 역사와 함께 변신을 거듭해온 돈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금융과 IT 기술의 만남. 변화의 중심에 핀테크가 있다. 핀테크의 등장으로 결제는 물론 송금, 대출, 투자, 자산 관리까지 모든 금융 업무가 새롭게 변하고 있다. 더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사용하고 싶다는 욕망이 기술과 만나 금융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And I strongly believe it's not the technology that changed the world. It's the dreams behind the technology that changed the world. 인터넷이 바꿔놓은 혁명적인 변화. 다음 목표는 금융시장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핀테크로 뛰어드는 이유다. 이미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돈의 과학 핀테크. 과연 돈의 역사는 어떻게 쓰여질까? Cell phone capability of identifying who's using the cell phone, letting you look at your spending patterns, that's going to be common sense. People are going to have help and lots of innovative products competing on top of this digital currency platform. 현대적인 의미에서 돈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은 기원전 8세기 지금 터키 지역의 리디아라는 왕국의 알리아테스라는 사람이 금하고 은을 섞어서 엘렉트룸이라는 걸 만들어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그 이후에 이제 이 화폐가 여러 가지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비대에서 본 돈의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돈의 과학, 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핀테크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지갑에 돈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소비하는 방식이나 이런 양식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형태의 핀테크가 주목받을지 또 발전의 모습 이런 것들도 같이 토론해 보겠습니다. 돈이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을 해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가 혁신을 일으키는 파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핀테크는 세상을 혁신시키는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바일 혁명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금융의 권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핀텍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핀텍을 얘기를 하면서 금융, 돈, 그런 그 금융을 우리가 이용하면서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개인생활, 기업 이런 것들 생활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원전 2000년에 메소포타미아의 신전 중심으로 시장 경제가 있었어요. 이 신전에 두 가지를 갖다 둡니다. 하나는 곡물이나 가축을 저축해 놓고
교환할 수 있는 금, 은을 거기다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한 핀테크는 이런 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핀테크란 말이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잖아요. 그럼 모바일은 제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공간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인 어떤 승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바뀌는 세상. 소비를 재화든 금융상품이든 문화상품이든 저희가 이제 소비자로서 갖다 소비할 경우에 손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바뀌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교환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종이, 그 이전에는 그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 근데 이제는 말 그대로 파이낸싱하고 IT가 합쳐져서 가치를 교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또 유통혁명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소비하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최저가 검색하시고 오프라인 가시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뭔가 편리하게 지불 결제를 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꺼내거나 현금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 보니까 또 핀테크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편리한 지불 결제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런 사회적 기반 핀테크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장 멋진 건물, 아주 큰 고층 건물은 은행 건물이거든요. 네. 그 돈을 맡겨라. 믿을 수 있다. 금융에 들어보니까 이 변곡점이 온 것 같네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소위 파생금융 상품으로 인해서 금융 위기가 월가에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전통의 리먼 브라더스가 부도가 나고 그리고 시티은행이 무려 3,500억 불의 공적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파생 상품이 급속도로 위축하죠. 그래서 그 모바일 기술과 금융 위기의 기회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핀텍이 폭발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전통적인 금융기관에서 찍어냈었던 어떤 증서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옛날만큼 가치가 없네 하고 사람들이 일단 신용이 떨어진 상황에서 되려 디지털 기술로 뭔가 제시를 했던 것을 옛날에는 이게 실체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믿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통 그 금융기관에서 줬던 것보다 얘가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신뢰가 옮겨가 버린 거예요. 금, 은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전자로 또 핸드폰으로 손가락 하나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세상입니다. 금융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지점, 금융 인력, 그리고 어떤 종합적인 어떤 그런 오프라인 플랫폼, 금융회사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지점이 사실은 모바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지점이. 금융의 모바일화는 어쩔 수 없는 추세일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활이 이제 오프라인의 생활에서 모바일, 온라인이 합쳐지는 O2O의 세상으로 갑니다. 이게 단순히 쇼핑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이 O2O가 합쳐지죠. 그 합쳐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돈을 항상 온라인, 오프라인 넘나들면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옛날에는 발행을 하고 관리를 했었던 것이 전부 다 금융기관의 책임이었는데 이제는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할 수 있게 돼버린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전통적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기죠. 그죠? 이게 아직 앞으로 딴 게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결제 시장 규모가요. 우리 반도체 시장 규모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이 시장이 가장 모바일화가 안 돼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10%가 안 되고 있어요. 당연히 이 시장이 다른 모든 시장과 마찬가지로 50% 넘어갈 겁니다. 1조가 당연히 넘는 시장이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시장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온갖 회사에 들러붙어 있는 거죠. 핀텍이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페이팔을 전통적인 핀텍 강자라고 얘기하고 중국은 이제 알리바바를 강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은 다 전자상거래를 베이스로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페이팔은 뒤에 이베이가 있고 알리바바는 그 자체가 사실은 전자상거래 업체고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실수요. 재화와 이런 어떤 그런 상품에 대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란 말이죠. 결국은 소비의 어떤 그런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걸 추구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추세가 바뀌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돈이란 거 다 우리가 기록을 통해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니 그것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 더 좋으니까 너무너무 편리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져 버린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핀텍의 시작이 결제지만은 이 결제에서 얻어지는 빅데이터가 그 다음 핀텍 산업을 이끌어가는
빅데이터의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결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거대한 시장입니다. 핀텍 얘기하면 이 엄청난 지금 말씀하신 시장이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실리콘밸리는 그 벤처의 메카 아닙니까? 전 세계 이제 메카고, 당연히 핀텍이 신산업이라면 벌써 일찍부터 이제 거기에 투자를 했을 거고, 일찍 투자가 시작이 됐습니다. 유명 SNS의 창업자가 이번에는 핀테크 벤처 사업에 뛰어들어 간편한 휴대폰 결제기기를 만들었다. 화제의 주인공 잭 도시. We always have a mobile phone with us, so if we can use a mobile phone to accept payments, then allows babysitters, dog walkers, anything you can imagine can suddenly accept credit cards. 작은 아이디어는 오클랜드의 재래시장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작은 기기만 스마트폰에 꽂으면 카드 단말기가 되어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 Cash transactions, you're just carrying a lot of cash, and it's very easy. You kind of, you worry about dropping stuff, even you're juggling a lot of groceries. 이 기업은 IT 대기업과 제휴를 맺고 더 큰 시장에 도전장을 내놓았다. 가장 큰 매력은 이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용카드사가 3%에서 5%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라면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작은 2.75%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작은 비율이 가게 점주라든지 레스토랑 주인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3,000개가 넘는 핀테크 스타트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파격적인 마케팅으로 승부수를 던진 스타트업이 있다. 주식 결제 수수료, 영원. 기존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과감하게 없앤 것이다. 이 스타트업의 목표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 소액 투자자나 경제력이 약한 이들까지 주식 시장으로 끌어들여 사업성을 높였다. 손안에 들어온 주식 시장. 3단계만 거치면 주식 거래가 끝난다. I just bought some stock. Zero commission. Not up to $10.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평균 나이는 26세. 이 중 첫 주식 경험자가 25%나 된다. The objective was always to build a product that allowed consumers that previously didn't have access to a service like the stock market to get access. 3,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하는 거는 상당히 그 유저 프렌들리 또는 커스터머 프렌들리하게 상당히 발전하고 있네요. 특히 이제 P2P. 예. 그래서 개인 간의 어떤 그런 금융 행위를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 뭐 대출도 있을 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벤처 창업의 메카는 실리콘밸리지만 세계 금융의 메카 중심지 그러면 뉴욕 맨하탄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핀텍에 대한 투자도 많았고 관심도 많았고 그랬는데 지난 5년은 뉴욕 쪽의 어떤 그런 실리콘밸리 업체에 대한 투자가 45%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2배입니다. 본격적으로 금융이 나서서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뉴욕에는 뭐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5개 금융기관들이 그 어떤 그런 그 테스트 베드 그런 걸 만들어서 핀테크 업체 갖다가 투자도 하고 양성도 하고. 개별적인 기술 개발은 미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근데 생태계 형성은 영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영국은 P2P 금융의 뭐 효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파, 또 환전의 혁명을 가져온 트랜스퍼와이즈 이런 회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핀텍 이노베이션 랩 같은 생태계를 중심으로 HSBC, 바클레이 이런 은행들이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 핀테크에서 굉장히 앞서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몇몇 학자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폐를 사용하다가 신용카드를 한 번씩 사용해 본 경험이 누적되고 그것이 확산되면 핀테크로 다른 나라들은 다 넘어가는데 또 중국은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단계 없이 바로 화폐에서 또 핀테크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워낙에 땅이 크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것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네. 또 그런 것들이 이런 핀테크의 발전의 배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중국이 또 굉장히 빠른 발전 국가가 됐을까요? 사실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정답을 얘기하신 게 예. 높은 모바일 스마트폰 보급률, 낮은 크레딧 카드 보급률 그 갭을 핀텍이 메워버린 거죠. 네, 이게 되게 재밌는 사건인데요. 이게 신용카드가 낮은 이유는 생각보다 신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아주 후불로 해버리면 돈을 지불해놓고서 얘네들이 부도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발전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교묘하게 누가 파고들었냐 하면 알리바바가 파고들어요. 그러면 이 알리페이예요. 이걸 가지고서 딱딱 쓸 수 있도록 되니까 자연스럽게 금융기관 됐어, 그 다음에 쇼핑몰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저희가 너무 핀테크나 이런 결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 나라의 맥락, 그 나라의 어떤 환경, 그 나라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알리페이는 진짜 중국 환경에 너무너무 잘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한 거죠. 화폐의 모습은 소비의 변화도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령 네. 예전에 우리가 100만 원짜리 텔레비전을 살 때는 돈을 먼저 모아가지고 저축을 100만 원을 한 다음에 그 돈을 현금을 딱 가지고 아까운 걸 이제 가게에다가 내고 굉장히 소중하게 TV를 가져오는 그런 시대에다가 신용카드가 이걸 굉장히 바꿔놨죠.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쓰세요라는 어떤 획기적인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뭔가 과소비라든지 또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핀테크는 또 어떤 형태의 소비 양식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신용을 이용해서 돈이 없어도 뭐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됐잖아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재무나 금융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정보, 비재무, 비금융 정보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금융을 할 수 있는 걸로 쭉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어떤 차원이 또 열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돈이란 게 왜 돌아야 되는가를 물어보면은 돈이라는 건 가능성을 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 걸 가능하게 할 때에는 진짜 중요한 거는 십시일반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이걸 펀딩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해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의 가능성을 보고서 미리 선지불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십시일반 모아서 새로운 가능성과 혁신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금융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전 그림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5세기 이태리 메디치가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그 가우파레라는 어떤 졸부예요. 졸부가 돈을 벌었는데 메디치가하고 줄을 대갖고 돈을 많이 번 거야. 그래갖고 이 메디치가한테 자기가 아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당대 최고의 예술가인 산드로 보티첼리한테 동방 박사의 선물이라는 그림을 헌정합니다. 그 베니스에 있는 메디치 가 전체가 그 가문이 유럽 전체의 매출과 마찬가지의 그렇죠. 네. 엄청난 그런 힘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르네상스가 사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국가하고 이 돈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원래는 이제 정부라는 것이 국가라는 것을 공영 인프라를 개설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텍스를 거두고 그걸 관리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뭔가를 내주는 게 이제 국가의 원래 시스템이잖아요. 남들이 못하는 걸 하는 게 권력이죠. 그러면은 돈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첫 번째, 금액이 안 맞아요. 뭐 쓸 사람은 1억을 쓰고 싶은데 주는 사람은 2억을 가지고 있고 기간이 안 맞아요. 이런 걸 누군가가 중간에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권력이죠. 그래서 은행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금융의 모바일화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그 기능이 필요 없어졌어요. 이러니까 금융기관으로 몰려갔던 메디치가의 부를 만들었던 그러한 권력이 이제는 분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금융의 민주화, 핀테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은 국가와 중앙은행이
컨트롤하던 것을 이제 개인한테 넘겨주는 그런 금융의 민주화가 일어났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런 충격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터넷의 보급 이전에는 정보를 많이 가진 집단, 정부나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고 소비자나 일반 사람들은 그런 정보 비대칭이 있었는데 인터넷이 이것을 굉장히 공평하게 만들었지요. 반면에 이 핀테크도 이 인터넷과 비슷하게 우리 사회에서 금융의 민주화라는 어떤 핵심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핫한 곳에는 스캔들이 있다. 요즘 미래의 금융으로 떠오른 핀테크 세상에서 벌어진 뜨거운 스캔들. 오늘 판도라 박스에서 꺼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드라마 한 편이 어마어마한 한류 신드롬을 만들었습니다. 드라마 방영과 함께 주인공이었던 천송이의 코트가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그들은 즉시 코트를 사겠다고 인터넷 직접 구매 사이트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코트를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한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살 때 필요한 건 공인인증서. 하지만 중국인들에게 공인인증서가 있을 리 없죠.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한 회의장에서 천송이 코트를 언급하며 뭐든지 되는 방향으로 규제 개혁을 이끌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천송이인지 만송이인지 그녀의 코트 스캔들이라고 할 만하죠. 지난 2월 26일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중심가에 누드 시위대가 등장했습니다. 엄동설하게 누드 시위를 벌인 이들은 과연 누굴까요? 이들은 새로운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한 핀테크 스타트업 직원들인데요. 이들이 옷을 벗은 까닭은 기존 은행의 금융 시스템은 투명하지 않다. 그에 비해 자신들의 국제 송금 서비스는 투명하다. 이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200명의 직원들이 기꺼이 옷을 벗은 겁니다. 뭐가 얼마나 투명한 것인지 무척 궁금해지네요. 벼락 중에 최고 벼락이라는 돈벼락. 우와. 이것을 맞은 청년 이야기가 오늘의 세 번째 스캔들입니다. 돈벼락을 맞은 이는 노르웨이의 29살 청년 크리스토퍼 코우. 그는 4년 전 온라인 공간에서 통용되는 비트코인의 단돈 22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3,000원.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의 22달러는 4년 만에 자그만치 9억 원이 됐습니다. 돈벼락 덕분에 크리스토퍼는 오슬로에 고급 아파트를 샀다고 하는데요. 알다가도 모를 핀테크가 널리 퍼지게 되면 이런 스캔들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을 꿈꿔봅니다. 마술사 최연이었습니다. 네, 정 교수님. 비트코인 2만 원짜리가 어떻게 9억 원이 됩니까? 수요 공급이 괴리가 심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버블인지 아닌지는 지나가 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격이 치솟는 거는 제가 사전에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비트코인은 워낙 또 양이 처음에 적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비트코인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핀텍이 금융의 민주화라면은 비트코인은 돈의 민주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돈이 이제는 특정 국가, 특정 집단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계들이 좀 있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은 수많은 컴퓨터가 동시에 동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산들을 같이 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얘기한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너무 투명해가지고 다 깔려 있으면은 속일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건데 비트코인 그 자체가 앞으로 전 세계를 바꿀지 안 그럴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이게 시작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 통하고 중앙은행의 사실 통제를 벗어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얻어가지고 또 저희가 이제 틀을 만들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그런 그 국경의 개념에 대해서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자체는 실제가 이거 가상화폐인데 이거 화폐라고 할 수가 있나? 아직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신뢰가 있는 숫자는 화폐입니다. 신뢰가 있다면? 신뢰가 있는 숫자. 화폐의 개념 자체가 신뢰가 있는 숫자예요. 신뢰가 있는 숫자, 이게 정확하게 화폐.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그냥 1달러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화 1달러냐 우리 돈 1,000원짜리냐 이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뢰하는 숫자잖아요. 그 개념이 그리고 대략 이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종이 쪼가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금덩어리가 아니고 비트코인 여기 찍혀 있는 게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그게 화폐죠. 그러니까 그 신뢰란 것이 특정 기관, 은행이나 국가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비트코인의 철학이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화폐 자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치 있다고 믿느냐. 그냥 그거에 불과한 거죠. 그게 IT 쪽으로 좀 많이 옮겨간 거죠. 지금 비트코인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인류가 맨 처음에 사용했던 토큰, 물표라는 게 있습니다. 기원전 10,000년 전에 인간이 처음으로 정착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석기 혁명을 해갖고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거든요.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양이나 곡식, 보리 같은 거를 신전에 맡겨요. 맡길 때 나한테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지금 거의 비트코인처럼 사용한 것 같은데요? 신전에서 국가로 갔다가 국가 간에 이런 어떤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처리를 했다가 이제는 어차피 다 알려지고 모두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연결된 개인들이 다 알고 발행하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 개인 간의 어떤 그런 그 거래, 그것이 무슨 재화가 됐든 금융 다른 어떤 그런 그 상품의 소비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수요들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갖고 서로 거래가 될 수 있는 한은 계속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신용 화폐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코스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그리고 어떤 한 그 국가 내가 아니라 글로벌리 서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수요와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 확대되는 한은 비트코인 또는 그 사이버머니가 됐든 디지털 화폐가 됐든 이런 좀 계속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일단은 돈이라는 것에 대한 실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관념적으로 돈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고요. 또 이 옷의 가치를 얼마의 가격을 매겨서 이 옷은 비싼 옷이고 합리적인 가격이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평가 방법도 좀 바뀔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유통이나 구매나 사람의 사고 방식 자체가 좀 바뀌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거의 종이돈을 쓰지 않거든요. 네. 체크카드나 그렇죠. 크레딧 카드를 쓰는 것처럼 점점 우리가 돈의 사용, 매개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게임머니 하듯이 이 돈을 사용하다 보면은 비싸다는 것에 도대체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포한 나라다. (300년) 전통의 오래된 교회에 헌금함이 사라졌다. 대신 헌금을 카드로 내는 기계가 설치됐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화폐를 발행했던 스웨덴이 2012년부터 현금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I think in 10 years we won't have cash anymore. The reason why we use cards is I think it's safer, easier,
And in Sweden, they accept cards pretty much everywhere. 현금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북유럽 국가들. 덴마크 중앙은행은 2016년 말부터 현금 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돈의 발행과 수거, 회기에 드는 비용을 줄여 경제 성장을 꾀하겠다는 것이 일명 노캐시 사회의 목표다. 현금 사용의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를 주도하는 나라는 북유럽 국가들과 미국. 한중일 가운데서는 한국의 현금 사용량이 가장 적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다닐까? 현금 없고 카드만 들고 다녀요. 카드를 많이 쓰죠.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현금 없어요. 현금이 없어진다 그래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현금 사용 비중은 17%. 83%가 카드나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다. 이미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 핀테크의 등장은 과연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네, 덴마크가 2016년까지 화폐 생산을 중단하겠다. 이건 아주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저렇게까지 낼 수 있는지 저는 그건 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근데 현금 없어도 진짜 잘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한 칼럼을 읽어봤는데 현금이 없어졌을 때 사라지는 직업들 중에 뭐 소매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돈을 이제 훔칠 수가. 소매치기도 직업인가요? 소매치기 없어지겠네. 네, 그 소매치기를 잡으러 다니는 강력계 형사님들도 이제 역할이 좀 줄어드실 것 같고요. 네.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검은 돈이라고 하죠. 이 박스에서 이렇게 옮겨지는 사각 박스. 네, 그런 박스들도 사라질 것 같고 우리가 연말에 자선 냄비에도 현금 대신에 뭐 이렇게 핀테크로 자선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실제로. 네. 그 이제 아까 스웨덴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북유럽 국가들이 지금 저걸 제일 빨리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스웨덴이 그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진짜 스웨덴에 현금이 별로 없나 봐요. 하루는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러 갔는데 은행에 현금이 없어서 영화들도 많이 줄어들기. 네, 상을 졌다고 있습니다. 소매치기에 강도를 추가해야 되겠네. 이 지폐가 없어지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인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또는 결정되는 평판이나 신용이 중요하다. 점점 그렇게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는데요. 네, 저는 신용이 뭔지 어떻게 신용을 측정할까 교수님께서 저를 신용하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느낌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핀텍이 발달하면서 다가오는 어떤 그런 그 신용 사회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비재무적 정보에 기초한 SNS가 이제 정보가 평판이 대표적인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금융행위 어떤 재무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근본적인 어떤 새로운 변화고 디멘전, 차원이 바뀌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소셜 미디어라는 것이 상당히 대중 영합적이고 가변적이 아닙니까? 이 평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게 기술이겠죠. 저는 이제 진짜 그게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전부 다 축적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는 쭉 패턴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저 올린 게 가짜 평판인지 아니면 진짜로 한 건지 아니면 무슨 의도를 갖고 한 건지 어느 정도 걸러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만약에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그 부도율이 낮다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민주화로 엮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신용 정보 평가의 민주화예요. 이 앤디 워홀이 15분의 평판이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어떤 이상한 짓, 자기 파괴적인 이상한 짓을 하고 그것이 평판이 올라가서 그것이 딱 15분 가더라. 현대사회 평판이라는 것이 지속적이지 않더라. 비트코인 또 핀텍 세상에서의 이 평판이라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기간을 두고 철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겠네요. 본질은 이거죠. 결국 신뢰 문제죠. 신뢰를
뒷받침하는 게 평판도 있고 그 사람의 거래 기록도 있고 이런 게 다 또 광고로도 가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더 신뢰의 핵심은 또 인증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인증. 그러니까 인증에 대해서 요즘 재밌는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스웨덴의 한 대학교. 캠퍼스 안 학생들이 이용하는 카페테리아 계산대에 독특한 단말기가 놓여있다. 카드나 지갑 없이도 손바닥의 정맥을 이용한 결제 인증 시스템이다. The vein pattern in your palm is unique for each individual person. The 4 last digits in your phone number is because people want a moment to just look at the display and see that the amount is correct before they pay. I got the ID when I was in the line at the supermarket, and I saw that to pay is a quite complex and process that takes a lot of time. 핀테크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생체 인증 개발 경쟁도 뜨겁다. 정맥 패턴이나 홍채 등이 새로운 생체 인증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생체 인증은 보안성이 뛰어나 차세대 핵심 인증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홍채 단말기가 탑재되어 있는 카드 단말기입니다. 이렇게 카드 상품을 고르게 되고요. 홍채 승인을 누르게 되면 눈을 가까이 해주세요. 이 업체는 현재 홍채 인증을 통한 결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아무 들고 있는 것 없이도 이렇게 카드 결제가 완료되게 됩니다. 홍채 인증은 사람마다 고유한 홍채 패턴을 디지털 정보로 전환해 저장한다. 18개월 정도의 인체는 이 홍채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불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특정한 어떤 눈에 사고가 없지 않는 이상은 자신임을 끝까지 밝힐 수가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떠오른 신체 인증 수단은 얼굴이다. 안면 인식으로 사무실 출입 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비슷한 얼굴을 가려내거나 사진이나 그림 등을 구별해내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얼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과정은 상당히 이제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얼굴의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분석을 해서 얼굴을 추출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눈이라던가 코, 입 등의 중요한 그 특징점들을 추출해서 저장한 다음에 다시 이제 비교해서 정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도 먼 미래의 일도 아니다. 내 몸이 복제 불가능한 강력한 비밀번호가 되는 시대. 핀테크가 새 세상에 빗장을 열었다. 저는 VCR 보니까 그 영화의 잔인한 장면이 자꾸 생각나요. 어떤 비밀 금고로 들어가기 위해서 악당이 사람의 손을 자른다든지 눈을 갖다 대는 면이 있는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군요. 저 사실 생체 인증 시스템은 진짜 SF 영화의 단골 손님이었던 것 같아요. 미션 임파서블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홍채 인식 같은 경우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근데 톰 크루즈가 그런 거를 이제 몸이 이렇게 저런 걸 잘해서 그런지 그런 거 인증하는데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생체 인증이라는 건 굉장히 가지고 다니기 쉽고 왜? 내 몸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배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섬찟하네요. 내 몸을 어떻게 잘라내고 금융에 제일 중요한 게 신뢰잖아요. 신뢰 핵심이 내가 나임을 입증하는 건데 네. 공인인증서는 내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나임을 인정하는 제일 좋은 건 생체 인증입니다. 네. 그 생체 인증의 방법이 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생체 인증 기술은 궁극적으로 왜 핀텍이 돈을 대체하느냐 제일 핵심적인 답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함의 극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좀 알아보는 그런 인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얼굴 인증 같은 그런 걸 것 같아요. 실제로 유럽의 한 슈퍼마켓에서는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쇼핑을 하고 있으면 그 외모를 대충 평가를 해서 여자구나, 뭐 남자구나, 나이가 얼마구나를 적당하게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의 성별에 맞는 광고를 주거나 아니면은 어떤 프로모션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형태의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 제 자체로 어떤 하나의 인증이 되지 않을까. 굳이 신체를 절단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SF 영화 같은 데에서 이 생체 인증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할 때 카피하는 문제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다 지금 얘기한 것도 다 나름대로 카피하는 방법이 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건 뭐냐면 복합 인증 얘기도 되게 많이 하죠. 그 생체 그 자체는 유출됐을 경우에 이게 다시 또 쓸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코스트. 이것도 비용 문제. 집적을 해가지고 이걸 또 뭐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코스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위로서 나오는 것들. 행위로 하는 것들은 뭐 사인이나 예컨대 보이시는 부분들은 유출이 돼도 변형해서 다시 또 쓸 수가 있다는 그런 정도의 기술이 있는 거죠. 여기서 한국의 기회는 이런 것 같아요. 한국이 생체 인증에서 굉장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홍채 인식 분야, 지면 인식 분야, 얼굴 인식 분야, 이런 분야에서 세계 탑 클래스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큰 기회가 될 겁니다. 핀테크에 관련된 생체 인식 분야가 한국에 상당히 유망한 업종이라 했는데, 우선 한국 사람들이 이 핀테크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 빅데이터 쇼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 2억 건에 해당이 되는 소셜미디어 분석하고요.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국민들의 검색의 트렌드를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지난 10년간 동안의 금융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금융에 대한 연관어라고 한다면 은행이라든지 대출, 결제, 저금 뭐 이런 것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는 2007년, 8년도에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이후에 급속도로 이러한 관심들이 낮아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결제에 관련된 관심도는요, 과거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2012년부로는요, 결제에 대한 관심이 저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출에 대한 관심보다도 크게 증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은요, 실제로 왜 결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걸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다양한 결제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저희가 신용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신용카드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관심은요, 절반 이하로 지난 3년 동안에 낮아졌습니다. 이에 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결제에 대한 관심들은 급격하게 증가가 돼서요, 지금은 신용카드라든지 인터넷 결제에 비해서 2배 이상의 관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핀테크에 대한 관심은요, 지난 1년밖에 안 된 시간에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핫하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행을 통해서 기존 금융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결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불편함은 본인 확인을 하는 것과 관련된 거라든지요, 결제 방식의 문제들, 그리고 카드 결제를 하거나 또는 다양한 액티브엑스와 같은 형태의 문제점들이 결제 불편에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핀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하면 어떤 것들이 연상이 될까요? 우선 기존의 금융산업에 대한 것과 관련이 굉장히 깊겠죠. 최근 들어서는 기존의 금융, 다시서 은행들도 핀테크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금융 혁신이 일어나고 창조금융이 만들어지면서 금융 생태계가 조성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핀테크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의 관심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랭킹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1년 전에 2014년 3분기에 보면요, 카카오페이라든지 알리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수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1년 동안에 이런 것들은 애플페이나 아니면은 뭐 삼성페이 같은 형태로 다양화가 됐지만 관심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생체인식이라든지 빅데이터, IoT와 같은 금융과 결합이 돼서 핀테크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 또 이러한 기술 기업에 대한 관심들은 급격하게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인들은요, 스타트업,
핀테크 스타트업 하면 일단 기술이 떠오르는 모양입니다. 어떤 보안 기술, 빅데이터 기술, O2O에 해당이 되는 것, 또 IoT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떠오르나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 예를 들면 간편결제, P2P 대출이라든지 금융 분석을 통한 어떤 새로운 대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한국인이 인식하는 핀테크에 대한 것은 굉장히 큰 긍정적인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벤처 캐피탈이나 특히 해외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를 하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또 사람들한테 많은 기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그 불편함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연관돼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보니까 정말 결제나 또는 이런저런 그 핀테크 관련된 서비스를 쓰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단어들이 저렇게 고스란히 다 나올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핀테크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 핀테크 수준이 불행스럽게도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에 한 개도 없습니다. 네. 우리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는데 한국이 없어요. 얼마 전에 발표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세계 금융 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는데 한국이 전 세계 80위, 우간다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간다에서 조금 기분 나빠했다는 얘기도 들려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길거리에서 꼬치를 사 먹고 제가 직접 갔을 때 꼬치를 사 먹고 휴대폰 가지고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 뭐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뭐 좀 파지티브적으로 열거적으로 이것만 해라 뭐 그런 것들이 많다. 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금융회사 자체도 좀 창의적으로 새로운 걸 막 도전하고 하기보다는 사고가 안 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있는데 바꾸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사전 예방 조치보다는 사후 관리를 좀 세게 하면서 좀 창의적인 룸을 갖다 열어서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풀어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실제로 초과상간을 갖다가 다 태워버리는 빈대 잡으려다가 그런 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그 위험을 잡으려고 너무 강하게 뭔가를 하다 보니까 혁신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자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자체가 일단 허들이 장벽이 이만큼 높으니까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가 너무 적은 거죠. 그 외국 기관, 기업을 우리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해야 이게 신뢰도 쌓이고 서로 이제 그런. 왜냐면 창업 기업들은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뜨고 있는 스타트업 많이 있습니다. 그래. 예, 지금 우리 정부에서 금년에 획기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전 규제하던 데서 사전 규제를 안 하는 기술 중립성이라는 전 세계 원칙을 지키겠다. 그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 뛰어도 늦지 않았다. 이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실망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런 것 규제 당국 이런 이슈만이 아니라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오늘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좀 적극적으로 사실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동. 불과 몇 개월 사이 삽시간에 알리페이가 명동을 점령했다. 알리페이는 중국의 핀테크 공룡. 가입 회원 수만도 13억 명에 이르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다. 결제는 앱에 깔린 바코드를 찍으면 끝이다. 首先是很神奇，在明洞有这么可以很方便的使用支付宝，所以很神奇。但是对于我们在韩国的中国人来说，也是很方便的一件事情。就是之前我们来那个首尔的时候，都是用银联或者现金付款的，像用支付宝，我身上就不用担那么现金，比较安全，也比较方便。 핀테크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각축장은 모바일 결제 시장. 세계적 IT 기업들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 국내 대기업도 모바일 결제 시장 확보에 나섰다. 기술 개발은 보안과 간편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지문 인식 기능을 보완하고
단말기 구분 없이 기존의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탰다. 차세대 금융의 키워드인 보안과 간편. 과연 대한민국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 핀테크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마그네틱 보안 전송이라는 기술을 써서 범용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그런 범용성을 가진 삼성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금융업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금융의 실제적인 이익이 자금 결제를 통해서 그 수익금을 갖는데 그렇게 많은 중국의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것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의 알리페이를 사용한다. 이거 정말 실망이네요. 사실은 뭐 알리페이를 가지고 중국에서 계속 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썼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못 받다가 알리페이를 갖고 와서 지원하기가 되게 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난 건데 사실 저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떤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거 결제하고 뭐 금융행위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사실 선불 충전 차감 방식이거든요. 돈 넣어놔야 되고. 그건 아까 이제 중국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정서에는 좀 그런 게 좀 안 맞는 거죠.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이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직접 신기하니까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렇죠. 유튜브 같은 데 네. 많이 올리고 자발적인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네.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쓰니까 상인들이 자기가 자기 가게에서 그게 되는지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되네? 이렇게 놀라워하시고 또 소비자들은 또 지문인식이지만 또 안전하다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결제 기업은 페이팔이 아니고 알리페이예요. 근데 이건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느냐. 핀텍 산업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술이라면은 아마 페이팔이 앞서갔을겠죠. 네. 기술이 아니고 제도란 얘기입니다. 중국이 이제 지금 상황이 투자하고 수출 쪽을 갖다 하는 게 아니라 내수를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소비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소비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결국은 온라인 소비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이 서로 일치가 되면서 소비가 확산이 되니까 그거 갖다 정책적으로 밀었고 또 하나는 금융도 낙후돼 있잖아요. 금융 낙후국이었거든요, 원래 중국이. 근데 뭐 자유화를 해야 되는데 국유은행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오빠가 8개월 만에 100조를 갖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유은행들이 처음엔 막 반대를 하다가 우리도 할 수 없이 신상품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신상품 만들게 되고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밀을 수밖에 없는. 이걸 또 읽은 알리바바가 제일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알리바바가 성공을 했었던 것도 한국에서 알리바바 같은 걸 하겠다고 했으면 우리는 법에 걸려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융 관련된 것들이 완전 규제 산업이라서, 그러니까 뭐 나름 이해는 되죠. 쉽게 말해서 은행 망하면 소비자들 엄청 피해보고 그러니까 자본금도 갖추고 그런 자격을 갖춘 것들만 딱 허가해서 해주겠다. 뭐 이런 형태의 접근인데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런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서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니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결제, 페이먼트는 핀텍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네. 2008년도만 하더라도 전 세계 핀텍 연구개발 투자의 70%가 결제였어요. 지금은 10%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주된 무대가 연결하는 결제에서 보안과 가치 분석, 빅데이터 가치 분석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핀텍 기업들이 이쪽에서도 큰 활약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핀테크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사실은 시작은 이 금융 결제를 통한 수익인데 이게 금융의 엘도라도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기존의 금융권들이 은행들이 여기 나서고 있지 않아요? 금융이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산업 중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규제 산업으로 강한 규제 산업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창의적인 뭐 자발적인 치고 나가는 그런 경영 전략을 치지는 않았었지만 최근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은행들도 저희가 이제 핀텍 지원센터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중에 하나인데 많이 변했어요. 지금 전자금융, 이 핀텍에 관한 전자금융에 대한 국제 협약이 있어요. 그 국제 협약이 바젤 협약입니다. 기술의 진보성에 상응하기 위해서 공공당국은 금융기관의 특정 기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전 규제를 하지 말랍니다. 이것이 결국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제는 정부가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술의 중립성입니다. 이 기술의 중립성을 풀어주면은 발달할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겨야 돼. 그러니까 기존 부대를 갖고 새 술을 담으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 의도는 좋았는데 그 의도하고 관계없이 발목을 잡게 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게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책임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같은 종류들도 원래는 좀 더 안전하게 하자고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10세 일반 모아가지고 같이 공통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간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이런 족쇄가 될 거라고 당시에 이걸 생각했던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걸 알았을 때라도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일종의 기득권이 돼가지고 못 움직이게 돼서는 그건 진짜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한 번 또 방향이 정해지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IT에 지금 사실 경쟁력이 상당히 있고 잠재력도 상당히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유망하다 앞으로.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설계에 핀텍 산업을 안 키우면 안 된다. 뭐 이건 확실할 겁니다. 그러면 핀텍 산업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한쪽에서는 기술 개발, 스타트업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제도 개혁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예. 핀테크는 역시 사용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또 새로운 기술 변화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핀테크는 지불을 하는 거야, 결제하는 거야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보안이라든지 다양한 산업과 이렇게 확대되어서 발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욕심이 나서 어디다 투자를 하면 돈을 벌 것 같아요. 경제학자하고 원숭이하고 투자 게임 하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글쎄요. 원숭이가 이기죠.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받으면 안 돼요. 밥 딜런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에게 행복이고 돈은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잔다. 그 사이에 내 자유가 행복이고 돈이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가치는 이 자유를 위해서 핀테크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를 가능하게 한 아주 획기적인 기술,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이동수단, 그걸 넘어서는 시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자동차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거고 모든 인류들이 수천 년 동안 바라던 그런 이동성의 자유. 사람의 생각을 읽거나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됨으로써 3년 후에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이상 운송수단을 넘어서 스마트 혁명 안에 이런 연결사회의 일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